안녕하십니까. 문해사조에 의해 장미의 이름의 발표를 맡은 이탈리아어과 오석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이자 언어의 천재라고 불리웠던 움베르토 에코의 첫 장편 소설인 장미의 이름을 보다 깊게 이해하기 위해 시대적 배경, 대략적인 줄거리, 관련 담론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소설의 제목을 살펴보는 것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을 처음 접하게 된다면 1차원적으로는 장미에 관한 이야기겠거니 하고 짐작하게 되지만 소설에서 장미는 인용시로서 등장할 뿐입니다. 태초의 장미는 이름으로서는 아직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이름뿐 이라는 구절인데요. 이는 본질이 사라지고 허상만 남아있는 상태를 비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혹은 에코가 작품이 끝나면 작가는 죽어야 한다. 죽음으로써 그 작품의 해석을 가로막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설은 텅 빈 텍스트에 의미를 채워넣는 것이고 그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은 독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미의 이름 창작 노트에서 에코가 장미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것 또한 이 주장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대의 가장 뛰어난 기호학자였던 에코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었던 것일까요? 독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인데 에코가 남겨놓은 자취들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는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를 검색해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는 천재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볼로냐 대학에서 기호학을 가르쳤던 기호학자이자 철학자, 역사학자, 미학자, 중세학자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에코의 기호학자로서의 모습은 뒤에 살펴볼 주인공 윌리엄의 모습에 투영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국외국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와 같이 현대에 많이 사용되는 언어뿐만 아니라 라틴어와 같은 학문적 언어까지 능통했다고 합니다. 사담이지만 에코는 엄청난 애연가이기도 했습니다. 에코가 볼로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에코의 강의를 수강했던 교수님께 전해 들은 바로는 그는 강의를 할 때에도 시가를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 작품인 장미의 이름의 성공으로 소설가로서의 명성 또한 얻은 에코는 이후 바우돌리노, 푸코의 진자, 프라하의 묘지, 제 영호 등 많은 소설을 집필합니다. 또한 2016년 타계하기 이전까지 미의 역사, 추의 역사, 중세 등 많은 책을 쓰며 21세기 최고의 석학이라는 칭호가 따라다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1327년 11월 중세의 아비뇽 유수시대에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수도원 연쇄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아비뇽 유수란 교황과 황제의 패권 다툼 끝에 황제가 승리하고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졌던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황제였던 신성 로마 제국의 필리프 4세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했습니다. 교황은 종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것만 관장하여야 하며 속세의 것은 황제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교황 보니파시우스 8세는 황제도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자식이고 따라서 교회의 명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황제의 요구에 대해서는 종교인이니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교황청밖에 없다고 맞받아칩니다. 이후 교권과 석권의 싸움, 교회 주교 임명 등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대립 끝에 교황이 황제에게 뺨을 맞을 정도로 교황권이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보니파시우스 다음 교황인 클레멘스 5세 시대에는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기게 됩니다. 즉, 교황이 황제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 약 70년간 교황권이 극도로 약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교권의 실질적 기반 세력의 토대이자 지식의 요람이었던 수도원에서 일어난 종교와 이성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작품은 전개됩니다. 작품은 한 수도원에서 벌어지는 연쇄살인 사건에 여행 중이던 윌리엄이 관심을 가지며 시작됩니다. 배경이 된 수도원은 에코의 출신지인 피에몬테 주의 수도원을 모델로 삼았다고 추측됩니다. 이곳 수도원에 머무는 동안
차례로 죽어나가는 수도사들의 죽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윌리엄과 그의 제자 아드소가 추리를 진행하며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그러던 중 시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죽은 수도사들의 검지손가락과 혓바닥이 검게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쇄 살인사건들의 희생자가 도서관의 사서 혹은 보도사서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한 증거, 추리들을 바탕으로 수도원의 거대한 도서관을 탐색하던 윌리엄과 아드소는 수도원의 비밀 장서고에서 세기의 금서 등 놀라운 책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숨겨진 책들을 지키고자 했던 호르의 수도사와 함께 도서관이 불타고 윌리엄과 아드소가 수도원을 떠나며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이 중 호르의 수도사가 지키고자 했던 비밀의 책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가 지키고자 했던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제2권 희극입니다. 책에서는 웃음을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의 수도사는 웃음은 경박하고 멍청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 책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된다. 교리를 지켜야 하고 경건한 수도원에서 웃음은 독이고 배제해야 할 것일 뿐이다. 기분이 좋아지면 두려움을 잊게 되고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라는 사상을 가진 인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연쇄살인사건 또한 호르의 수도사가 시약 제2권에 독을 발라두었고 페이지가 잘 넘어가지 않는 양피지에 침을 발라서 책장을 넘기던 수도사들의 혀와 검지손가락에 독이 올라서 수도사들이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웃음을 경계했던 호르의 수도사의 모습은 비밀 도서관을 발견하고 크게 웃으며 기뻐하던 윌리엄과 대비됩니다. 마녀사냥, 청빈 논쟁, 종교재판, 아드소와 이름 모를 소녀의 연애 이야기 등 많은 주제를 담고 있지만 작품을 관통하는 큰 흐름을 하나만 꼽자면 과학과 종교의 대입일 것입니다. 이는 윌리엄과 호르의 관계에서 두드러지는데 이 두 인물의 대립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바스커빌의 윌리엄은 지성, 논리, 과학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추리소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시리즈 중 바스커빌의 개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는 프란체스코파 수도사, 즉 교회에 속해 있는 인물이지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거리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극에서 그는 안경이라는 신문물을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과학적 물건은 종교와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 추리력을 중요시하는 윌리엄의 대척점에는 호르의 수도사가 있습니다. 보르고스의 호르에는 스페인 출신의 수도사로 거의 눈이 멀었으며 교리를 엄격하게 지키는 인물입니다. 수도원은 항상 경건해야 하며 웃음이 없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은 두려움을 없애기 때문에 악마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게 되고 이는 신에 대한 의존을 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지식의 역사는 발전이 아니라 숭고한 지혜의 반복이라고 주장합니다. 호르의 수도사가 독이 발린 시약체 2권을 씹어먹으며 불타는 도서관과 함께 삶을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이루어 보아 발전하지 않는 폐쇄적 집단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지 에코는 경고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안경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이 나이가 들면 돋보기 안경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항상 밝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속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눈이 거의 멀어버린 호르의 수도사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윌리엄과 호르의 사이에는 이성과 신, 그 중심에서 흔들리는 아드소가 있습니다. 윌리엄의 제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지만 카톨릭의 가르침을 따르는 아드소의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신앙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에코가 작품을 독자의 해석에 맡긴다고 말한 것에서 확장하여 해석해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작품의 내용에서 벗어나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우리는 포스트 모던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원성, 자율성과 메타픽션이 그것입니다. 먼저
다원성과 자율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다원성, 자율성과 같은 성질은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곧 한 가지 항목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근대의 규칙, 규범을 해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징은 작품의 제목 선정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장미에 대한 해석을 독자의 생각에 맡긴 에코는 틀에 박힌 관념을 부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도사의 입김이 절대적인 수도원의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오는 윌리엄이라는 인물을 통해 진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발전을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메타픽션적인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메타픽션적 작품의 특징은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그 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소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 제2권입니다. 실존하는 시약 제1권에는 비극과 서사에 대한 내용은 모두 들어가 있지만 희극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다음에 다루자고 말하며 책은 끝나게 됩니다. 에코는 망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약 제2편을 작품에 재등장시키고 이를 파고들어 책 속의 책, 작품의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실과 허구를 뒤섞어 그 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수법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아르헨티나 작가의 방식과 유사한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호르헤 수도사는 이 작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단 한 권만 남은 시약 제2권은 불타게 됩니다. 이는 시약 제2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게 된 경위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리한 방법으로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메타픽션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 현실성을 부여하는 특징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황제파의 우베르티노, 미켈레, 교황파의 이단 신문관 베르나르도 귀 등은 실존했던 인물인데 실제 역사적 인물들을 가상의 소설에 등장시킨 것입니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작품 속에 흥미롭게 녹여낸 에코는 이 소설을 통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미의 이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발표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